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스키다 다카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차이는 걱정을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유로 나름대로 고민을 끌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인,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문제가 나를 덮쳐왔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걱정을 키워왔던 게 아닐까. 자기 나름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속을 태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이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요컨대 걱정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고민이란 드러난 욕구와 숨겨진 욕구 사이의 충돌입니다.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 또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하고 싶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민은 상반된 두 욕구의 충돌이라는 명료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온갖 걱정거리를 지레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직접 썼다는 책 명상록에서 이런 구절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자 지혜이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강대한 부호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조차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시다. 그 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과 자체를 걱정하는 대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에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사소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갓 입사한 회사에서 일주일 만에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야단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다소 서툴러 간단한 업무도 몇 시간씩 걸리곤 했습니다. 상사는 컴퓨터 사용법을 좀 더 배워야겠네요 라고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일을 참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컴퓨터 실력에 대한 꾸지람을 일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경험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단정하는 잘못을 말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의 크기와 결과의 행복도가 언제나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일도 있지만 노력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행복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노력이라는 행위에만 열을 올리면 마음의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력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나 우연히 자연재해를 겪게 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력이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력과 행복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나 목표가 없이 행해지는 노력은 공허합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A라고 생각하면 안 돼, B라고 생각해야 해 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끼는 마음이나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초봄의 어느 날 당신은 날씨가 따뜻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는 쌀쌀하다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누가 옳은가요? 그리고 누가 그른가요? 똑같은 날씨에도 누군가는 더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추울 수도 있죠. 더위와 추위는 그저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치 덥다고 느끼면 안 돼 라는 생각만큼이나 이상한 일이죠.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약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반응이 생기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응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거죠. 감정 자체를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인정과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고민 해결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려는 태도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은 A지만 B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슬프고 화가 나지만 잘 추슬러 진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원래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사람은 정답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옳은 말이라도 자꾸 들이밀면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공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정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민에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답을 행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선 반대쪽을 자극해야 합니다. 사람을 정답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정답 반대쪽을 자극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그런 공략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컨대 시련을 당해 풀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금방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시련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은 헤어진 연인과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과 헤어진 연인과 더는 만날 수 없다는 상반된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며 헤어진 연인을 잊으라고 충고한다면 오히려 만나고 싶은 마음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많이 보고 싶겠어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더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차분하고 겸손해 보여서 절대 남들에게 미움을 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떠나가서 고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과도하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당신에게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가벼운 사과만으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미안해. 난 정말 안 되는 놈인가 봐. 맨날 똑같은 실수만 하고 난 정말 쓰레기 같은 골칫덩이야. 바로 이것이 과도한 겸손의 함정입니다.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추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을 옹호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기대하는 내용을 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명령형 없는 명령문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두드려달라고 명령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서 나를 감싸주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령 없는 명령이죠. 이런 식의 말투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어서 나를 두둔해 주어 라는 발산하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눈치채는 것이죠. 이런 말투를 남발하는 사람은 점점 인간관계가 빈약해지고 앙상해집니다. 명령형 없는 명령문이 말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시도였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바로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죄송합니다 라며 과도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있으니 더 이상 혼내지 말아줘 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방어를 가장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밀 언덕이 생기면 전보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회사가 전부이기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때 가정이나 취미, 동호회 등 비밀 언덕이 있는 사람은
한쪽에서 문제를 겪더라도 다른 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피난처 삼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죠. 여러분도 비밀 언덕을 여러 곳 만들어 보세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피소를 여러 곳 만들어 두면 고민이라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문제는 쓸데없이 들쑤시지 않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내담자들을 살펴보면 부모나 회사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들로 하여금 속에 있는 감정을 한바탕 풀어놓게 한 뒤 그 사람에게 잘 맞을 만한 취미를 권하곤 합니다. 속이 후련해진 채 새로운 취미에 관심을 쏟다 보면 내담자들의 감정은 자연스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담자들의 스스로 자신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을 수도 없이 겪어왔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써먹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단 한 가지 뽑는다면 무엇일 것 같나요? 정답은 바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추천합니다. 참 잘생기셨네요. 대신 코가 정말 오똑하시네요. 라고 좋은 점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 사람이 남들에게 뽐낼 수 있을 만한 자랑거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가 건넨 칭찬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가끔 부끄러워서 칭찬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호감을 가지고 있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말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사회나 주위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포기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에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택권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며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꿈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진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얘기입니다. 꿈을 이루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 또한 삶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포기가 그 자체로 나쁘거나 무가치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포기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는 일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계단 앞에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너무 높게 평가한 나머지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인생에는 희망과 포기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자꾸 하게 되는 일 중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들을 웃기고 싶다가 그 힌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농담을 듣고 웃어줄 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란 다른 사람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직업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상담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란 어렵고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평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고기라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별로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비율을 잘못 설정하면 그 즐거움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즉,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주변에는 그것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다른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당사자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제 주변은 취미를 직업으로 삼겠다며 원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한 가지 공통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취미가 일이 되니 재미가 없다는 난관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면 불안해져서 결국 다시 회사원이 되곤 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비중을 늘리면 다른 일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 중에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진짜 중요한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면 위 이야기를 잘 곱씹어 보세요. 당신도 취미의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느 경영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한 가지 방침을 정하고 싶어지죠. 물러서지 말고 세게 나가자, 혹은 조금은 타협적인 방식이 좋겠군 같은 방식으로요. 그런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순식간에 망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한 가지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방침을 세워봤자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정 고민이 될 때면 오히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다가 상황에 맞게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죠. 요컨대 우리는 절충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커리어나 인생을 걸지 않고도 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말이죠. 마치 음식점에 여러 가지 메뉴를 함께 맛볼 수 있는 반반 메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고민하는 게 머리 아프다고 해서 성급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우유부단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건네면 제법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빠르게 대답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부족한 부분에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할 수 없는 일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책에서 그런 불안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와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대화였습니다. 캠벨 씨, 당신은 사람은 결점이 있기에 사랑스러워진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잘 와닿지 않는군요. 아이들은 툭하면 넘어지고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머리를 달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강아지 중에도 이상한 생김새나 신체 비율을 가지고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견종이 있지요. 이들 모두 불완전함으로 귀여운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사랑받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모이어스 씨, 그런 존재는 인간답지 않을 테니까요. 인간의 배꼽처럼 불완전한 약간의 흠, 그것이 바로 인간성입니다. 그게 인간을 초자연적인 존재도 불로불새의 존재도 아닌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죠. 우리는 바로 그런 점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은 만화 톰과 제리를 떠올려 봅시다.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는 결코 완벽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시종일관 넘어지고 부딪히고 깔리고 망가지는 그들의 모습은 아주 우스꽝스럽죠. 서로 골탕 먹이기 위해 깜찍한 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런 계획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이토록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야말로 이들이 오랜 시간 널리 사랑받아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꼭 비웃음거리나 흉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 자신의 결함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결함 때문에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게 느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더 많은 능력이나 자랑거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받는다 라고 말하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미키마우스가 비율 좋은 구등신, 날렵한 콧날, 잘 빠진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디즈니랜드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똑똑하고 논리정연한 톰과 제리는 또 어떻고요? 완벽한 존재는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는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처럼 부족한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내담자들에게 노력의 유형을 나눠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시도하는 노력과 지속하는 노력으로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사실 귀찮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찮을 수밖에 없죠. 시도하는 노력의 핵심은 최소한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깅을 예로 들자면 처음엔 동네 한 바퀴만 돌자거나 오늘 하루만 뛰어보자라는 생각하는 편이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무조건 4km를 달린다 라거나 오늘부터 3개월간은 매일 뛴다라고 생각했다간 오히려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우 동네 한 바퀴, 겨우 하루 가지고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달성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도하는 노력의 미학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알쏭달쏭한 순간을 충분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별로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그만두면 됩니다. 그 일이 내게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입니다. 이 일이 내게 잘 맞는지 아닌지 한번 맛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도하는 노력의 성과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지속하는 노력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속하는 노력의 핵심도 이전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정도의 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뛰는 게 힘들다면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나의 코치가 된 것처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스스로 뿌듯함과 효능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그마한 중간 목표를 많이 세워두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많은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표를 점점 키워나가며 그에 알맞게 노력의 양과 질을 역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라는 말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도 단 한 대뿐이라 집집마다 채널 전쟁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TV 채널을 돌리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은 뉴스를 봐야 해. 한편 아버지는 이외에도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아, 어른이 되면 꼭 뉴스를 봐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저 또한 언젠가부터 어른이 되면 당연히 신문이나 뉴스를 봐야 한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신문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거나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면서도 뉴스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 나머지 실은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딱히 자격증이 필요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려면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지 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격증 여부에만 매달립니다. 동기의 뿌리가 얕으므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심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게 되죠. 모든 사람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무조건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라면서 말입니다. 역시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정관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당연히를 찾아야 합니다. 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고정관념은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의 고도 성장기와 함께해온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급은 힘든 걸 참는 대가로 받는 거야. 직장에서는 싫은 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물론 아버지도 나쁜 의도로 말했던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게는 싫은 일을 참고 버틸 능력이 부족했기에 크게 마음고생을 했고 회사를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자신을 좀먹는 고정관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은 곧 힘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재미있는 일이라는 길이 보였습니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영역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심리 상담가라는 직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삶을 힘들게 하는 당신만의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고정관념을 부수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어느 순간 불편함이나 압박감이 느껴지면 스스로 물어봅니다. 이것을 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뉴스를 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신문을 읽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일을 참고 계속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뉴스를 봐야 행복한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편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야 행복한 사람도 있고 읽지 않는 편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 않나요? 과연 그 일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로부터 마음의 병을 진단받은 것은 아니지만 병인지 아닌지 모를 경계선에 서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괴로움을 억누르며 살아가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큰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사는데 큰 고민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울한 기분이 만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딱히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기분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고민으로 인해 회사에 못 가게 되거나 오랫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반면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본인 역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고립되고 맙니다. 그 결과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혼자서 고민을 끌어안은 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에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고민이 가볍다 보니 오히려 고민에게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철새는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때 맨 처음 단숨에 높은 고도까지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기만 해도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계속 날개를 퍼덕거려야 합니다. 해수면 가까이에서는 바람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티나지 않는 사람들이 저공비행을 하는 철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직 물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날고 있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다 빠져버리기 전에 서둘러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 역시 한때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소를 개업했을 때 일부러 고민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 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별거 아닌 고민이어도 당신이 힘들다면 상담받으러 오세요 라는 뜻으로 말이죠. 사소한 고민도 방치하면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지 오래됐다면 한번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만성화되고 있던 내면의 아픔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못난 나도 껴안아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나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꺼풀 벗겨보면 내가 비정상적이어선 안 돼 라는 강한 강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해야 할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여러 조직원을 통솔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경영자마다 고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고민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영자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평소에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내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도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익숙하다 보니 쉽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럴 리 없어 라며 약점을 피하거나 무시하려 하죠. 그러면 배척당한 약점은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고민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문제 또한 나의 일부로 인정해야 합니다. 고민이 자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여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문제점이라도 존재를 인정해주면 상황은 잠잠해집니다. 이는 자신의 성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을 더 키우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남들 앞에서 쭈뼛거리고 당황하면서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 안 돼. 내 진심은 이게 아니야. 라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감이 없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자신감 없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속으로 내가 지금 긴장을 많이 했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고민은 드디어 내 존재를 인정받았구나 라며 잠잠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은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며 가장 크게 놀랐던 순간이 바로 이 사실을 배우면서였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건 기질이 예민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 라는 약점을 인정하면서였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문제점을 숨기고 고치려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좋은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밀어서 안 열리면 당겨보라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밀기만 하는 것처럼요. 시도한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됩니다. 보통 고민을 털어놓으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남에게 털어놓을 만큼 고민을 키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과 부정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진 사고방식은 좋지 않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나도, 부정적인 나도 나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고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무리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민은 당신의 꿈을 보여주는 나침판입니다.